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것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이 버릇이 된다. 버릇을 조심해라. 그것이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참 일이 잘 되면은 운이 좋았다. 불교는 운명론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운이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인 단어를 또 올려야만 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왕왕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은연중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비록 불교가 운명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명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결국 운명대로 된다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무게마저 느끼게 하는 단어가 이제 운명인데, 놀라운 것은 그 운명의 기원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이 됐다.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버릇이 되고, 버릇이 인격이 되면서 결국 그 인격이 운명이 된 것이지 딴 건 아니다. 이른바 생각에서 시작하여 운명으로 끝나는 이 일련의 참 귀절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들은 불교 팔정도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정도를 보게 되면은 정견 다음에 정사유, 생각을 조심해라. 정어, 말을 조심해라. 정업, 행동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걸 조금 부연하거나 수정한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짐작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일련의 문구들은 이 영국의 여성 정치인이었던 마가렛 대처 여사의 좌우명입니다. 저도 이제 정치학자가 아니어서 마가렛 대처 여사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2011년도에 헐리우드 영화로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 정치인에 대한 이제 남다른 그런 어떤 인상이라고 할까, 아주 강한 각인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참 대단한 정치인이고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가렛 대처 여사가 영국의 수상이 되는 해는 1979년도입니다. 근데 이 1979년도의 영국 상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영국병이라고 불리우는 사회병리학적인 그런 어떤 질곡에 빠져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영국의 수상 자리에 올라서 10년 안에 영국을 세계 6대 선진국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데 성공한, 사실 여러분들 영국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잉글랜드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자기들은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커먼웰스라고 하는 정치적인 용어를 붙이면 대영 제국 이렇게 돼요. 알다시피 이제 유럽이 15세기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이탈하는 항해 시대를 펼치죠. 유럽 대륙 안에서만 옥신각신 하다가 항해술의 발달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를 대항해 시대 그러죠. 그 대항해 시대에 발군의 능력을 결국 발휘하는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의 이제 귀결점이 이제 1900년대, 20세기 이제 초창기인데, 20세기 초, 정확하게 말해서 1931년도에 대영 제국을 선언할 때쯤 되면은 영국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3,550만 제곱미터가 영국 국기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인구도 그 당시 1931년쯤의 세계 인구가 20억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인구 중에 4억 6천만 정도, 인구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이 영국의 정치 체제에 복속되거나 지배당하거나 식민지화된, 그러니까 전 세계의 4분의 1은 뭐였다? 영국이었다라고 부를 정도의 압도적인 국력을 과시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뭐 우리가 징기스칸도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정복 군주들 내지는 그런 정복의 정치 집단들을 거론하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경험한 최고의 정복 민족은 바로 영국이었던 거죠. 그런 강한 나라, 그게 뭐 먼 과거도 아니었어요. 1931년도에 이미 그렇게 전 세계의 4분의 1을 장악했으니까. 그런데 40년도 지나지 않아 갖고 IMF 관리를 받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만성적인 이 강성 노조, 그리고 아주 고비용 저효율의 이 산업 체제, 이런 어떤 사회 병리학적인 요인이 거치면서 그 몰락의 속도는, 그러니까 거의 한 400~500년 동안 쌓아놨던 영국의 국력, 영국의 지위를 40년 만에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루기는 쉬워도 망하기는 참 쉬운 모양이에요. 망할 대로 망하고 결국에는 1976년 정도 되어 가지고는 IMF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 정복 국가가 식민국가로, IMF의 식민국가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영국이었죠. 이때 이제 기라성 같이 나타나서 이 영국 수상 자리에 올랐는데, 사실은 망해가는 나라의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부담만 많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10년 집권을 합니다. 2번 재선을 하고 한 번 이제 치매 때문에 물러나는데 2년 더 해갖고 10년 집권을 하면서 영국을 6대 강대국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아주 그런 발군의 기량을 행사하게 되었죠. 이 사실 대처라고 하는 인물을 저는 감동적으로 봤던 것은 이 인물이 왕족 출신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흙수저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경영한, 말하자면 소상공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 체제 속에서 귀족과 수상과 같은 이런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귀족이나 왕족의 배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 여사가 가감히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올라서게 된 데는 이 인물이 가지는 무언가 비범함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이 인물이 얼마나 비범한가를 알려주는 단적인 사건이 1982년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집권을 해갖고 3년 뒤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982년도에 벌어지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포클랜드는 섬 이름이죠. 알다시피 이 북미 대륙이 여기 있고 남미 대륙이 여기 있으면은 유럽 대륙은 이점 위치하고 여기가 뭐냐면 이제 대서양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미 대륙의 이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알다시피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국경으로부터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포클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령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실제 영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몰락해 가니까 아르헨티나가 이거 옛날에 우리 섬이었다 그래가지고 군사 침공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자기네 나라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대통령 중심제도 그렇고 내각 책임제도 그렇고 정치 수반의 1번 의무가 국토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처 수상 입장에서는 자기 국토가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포클랜드 전쟁. 근데 이 전쟁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으로부터는 8,0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4,000km래요. 그리고 영국은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그럼 전쟁을 하려면 비행기를 싣고 항공모함으로 이동해갖고 적절한 지점에서 발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항공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거 딱 보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네가 무슨 수로 우리와 싸워? 하면서 이걸 딱 점령해버립니다.
수상 입장에서는 이건 국토를 침탈당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처회사가. 전쟁하겠다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일단. 맹방이니까. 근데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와갖고 전쟁하지 마라 그럽니다. 섬 하나 내주는 게 좋다. 이건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우방 중에 하나였던 불란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개발한 엑조세 미사일이라고 하는 아주 성능 높은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아르헨티나에다 팝니다. 아르헨티나가 이길 줄 알고. 막 고립몰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도 남성 위주의 정치 집단들이 대처회사를 궁지에 몰아넣고 전쟁하지 마라고 하는 반전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갖고 가뜩이나 망해가는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해생불가능으로 만들려고 그러냐고 전부 반대해요. 그런데 홀로 전쟁하겠다 해갖고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이 이겨요. 그런데 영국이 딱 이기고 난 뒤에 국민들의 대처 여사에 대한 말하자면 정치적 신뢰가 완전히 급반전을 일으키고 대처회사가 하겠다는 건 다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성 노조 누지르고 고비용 사회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사회 구조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바꿉니다. 그러면 나라 불러 이렇게.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딱 이기자 말자 대처 여사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던 국내 언론들이 우리 지도자인 대처 수상은 이건 다르다 그래갖고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 때 도대체 모두가 반대한 전쟁을 어떻게 감히 결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처 여사가 뭐라고 답했느냐?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이야기를. 그게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게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버릇이 됩니다. 버릇을 조심하십시오. 그게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귀 아프게 들어온 저희 부친의 가르침이며 제 일생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이 좌우명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1년 헐리우드에서 나온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안에서는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배우가 대처 여사로 분해갖고 나옵니다. 지금도 VOD로 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참 볼만한 영화고 원래 이 메릴 스트립이라는 이 여배우의 연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절정이잖아요. 뭐 거기서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속 몰입감 있게 저도 봤는데 그 안에 그 인터뷰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게 불교다. 나중에 이거 살펴보지만 불교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생각 조심하기, 마음 다스리기가 불교거든. 쉽게 말해서 생각을 조심하는 데서 운명이 된다는 말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쓰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말과 행동을 좌우할 수가 있고 버릇과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명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일찍이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오셨던 이야기지 뭐가 딴 이야기겠느냐 해서 저도 가문합니다만 대처여사 이야기를 이번 학기 근본불교 이야기의 서둘러서 끄집어내게 되었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행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대처 여사의 생각의 4가지 포인트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을 빌미를 제공했던 이 아르헨티나는 갈티엘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정권이었어요. 그 갈티엘 정권의 사고방식과 대처 여사의 영국 정부의 사고방식이 거기 비교가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대처 여사는요, 제일 중요한 거.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이기느냐 지느냐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명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공당했으니까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암만 마스크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지르는 소리는 그 파워에 의하여 뚫고 나간다 안 나간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이번 학기는 좀 특별한 반응을 삼가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생각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조심해야 돼요. 그 이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승리를 좌우하는 기폭제가 되는데, 얘들은 침공을 했으니까 일단 뭡니까? 국제법상 죄를 지은 거고, 영국 입장에서는 침공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방어를 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명분이 나에게 있다는 데서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을 성취시켜줄 조직이나 물리적인 토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냐? 전력입니다. 전력. 대체사는 아르헨티나와 우리가 싸워갖고 물리적인 전력이 있어서 과연 약하냐 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긴밀하게 사유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왜 약하지 않느냐? 찐에 갖고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없더라도 순양함을 여기까지 가갖고 어떻습니까? 미사일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는 지점에 가갖고 항공기 띄워갖고 공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불리함을 해리어 전투기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력에 있어서 대등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두 번째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감안을 하죠. 그래서 수상이 직접 병사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옛날 처칠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죠. 싸움에서 진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싸움에서 항복한 나라는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2차 대전 그때 이 나치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 영국이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처칠이 한 이야기가 그거죠. 영국이 이 싸움을 회피하고 독일에게 굴복한다면 그건 영국이 이 세상에서 사라짐을 의미하고, 지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지면은 다시 우리 후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싸우자 해갖고 참전합니다. 그걸 그대로 대처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사병들에게 설득을 하죠. 거기서 설득된 사병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여왕과 수상을 위하여 목숨 바치자라는 분위기가 영국 사회에서는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이따 이제 언급을 한다면은, 이게 비해서 갈티엘 정권은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첫 번째, 명분이 없어. 두 번째는 자기들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싸우면 이기겠지 진리가 있냐 하면서 방심하고 있었다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몰락하는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1등을 해본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시 1등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 언젠가 기대할 것도 없을 줄 모릅니다만은, 어디서라도 한번 1등을 딱 해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1등 하는 나름의 느낌이 있어. 그 영국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 제국의 맹주였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그런 나라가 그렇게 졸지에 망가뜨려지지 않는 거거든. 그걸 우습게 본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있어. 대체사는 정확하게 이들이 이런 식의 사유를 하고, 그에 비하여 우리는 이런 식의 내놓을 만한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유 판단을 끝내고 전쟁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래서 토탈 영국 군인 200명이 죽고 아르헨티나 군인 700명 가까이가 죽어버리고, 개전하자 며칠 이내에 아르헨티나가 손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의 갈티엘 정권은 그 사건을 계기로 실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영국은 그걸 계기로 뭐다? 기사회생하면서 아주 우길성천하는 그런 향상일로의 길을 걷게 되었죠.
바로 그 모든 사건의 틈새에 들어있던 계기가 뭐였다? 생각 조심하자와 관련된 자기 좌우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조심하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혹시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부처님의 뜻과 그건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그 모든 것이 뭐다? 마음이 오직 지은 바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게 마음이 짓는 거겠어요. 딱 대처 여사가 이야기한 그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다? 마음이다라는. 응? 저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여기 새끼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새끼줄을 새끼줄이라고 보면은 어떻다? 그냥 새끼줄이야. 근데 저녁에 어둑어둑한 지점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누군가가 이걸 뭐라고? 뱀이라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놀라게 됩니다.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경우와 다치는 경우 두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다? 애초에 새끼줄을 새끼줄로 바로 보느냐 아니면 뱀으로 착각하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바로 보고 착각하는 포인트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잖아.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걸 보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다? 일체 유심조 그럽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벌어진 그 일은 결국에는 무엇에서 시작한 것이다?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요. 이걸 오늘날 은중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부터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동의하고 그 취지에 그야말로 감동할 줄 모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을 조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압니까?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라고 또 여러분 생각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다스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매에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산란하게 앉아있는 게 낫습니까? 산매에 드는 게 낫죠? 그러면 산매에 들자라고 마음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산매에 들든가? 안 된단 말이야.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마음대로 되게 하는 법도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음 다스리는 법이고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다? 생각 조심하자 하는 이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조심하자 또는 마음을 다스리자 하는 이 이야기는 뭐 단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이런 문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침의 도처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생각을 다스릴 줄만 알면 좋겠지만 생각을 다스리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 없는 것은 또 아니고 있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지 어떻습니까?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나의 말과 행동을 고상하게 만들고 버릇과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고 내 운명을 내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처수상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 순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뭐다? 생각부터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생각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만 생각을 조심하자고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걸 생각을 조심한다라고 하느냐가 분명해져야 된다, 안 해져야 된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불교는 참 생각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 있고, 생각 조심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종교보다도 남다른 특별한 그런 중요한 강조점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종교학자 같은 경우는 불교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의운하의 종교다. 불교 경전을 보게 되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이 의운하를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너의 뜻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은 탑킹 만야세. 그래서 만야세가 동사인데 이 만야세의 뜻이 뭐다? To think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다?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을 한자어로 뭐라 그런다? 의운하 이렇게. 이 단어가 불교 경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빈도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결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고 어떻다? 상대방의 생각을 끝없이 청취하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종교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지표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강요가 아니고 대화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대화의 종교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덕목이 뭐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이라는 경을 봐도 그래요. 부처님은 끝없이 수보리에게 네 생각은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아니 그냥 유관이 있다고 말하면 될걸.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꼭 질문을 그렇게 가져갑니다. 예, 있습니다 하고 답하면 부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에게 천하는 그러면 있다더냐. 아니, 반드시 상대방을 먼저, 또 상대방의 질문 또는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다? 먼저 고려하는 그런 어떤 어법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일관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쉬이 발견할 수가 없는 불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이건 우리가 한번 인상 있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불교가 상대방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대화 속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가를 알아야지 교화받을 상대방의 수준과 그리고 교화할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밀고 들어가면 교화가 되었던 구제가 되었던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파악되어야만이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 또 불교를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불교는 선사염지의 종교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잘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을 가진 한자어가 선사염지입니다. 어느 다를까 사자도 생각 사자고 염자도 뭡니까? 생각.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로 학자들이 선사염지라고 하는 말이 이 부처님의 말씀 속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캐치해낸 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어떤 안목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사염지, 다시 말해서 잘 뭐 해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종교와 뚜렷한 구분될 만한 특징을 가집니다. 대개의 종교들은 생각해봐라는 이야기를 그닥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런다? 믿으라 그럽니다. 응? 믿으라. 근데 불교는 믿으라는 소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다? 생각해봐라. 그래서 가끔 제가 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한 적이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군종 장교로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군대기 때문에 이 계급 그리고 보직 이런 어떤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담당이죠. 군정법사니까. 그리고 군정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군정부 보좌관의 자리고, 군정부에는 군정참모가 이제 말하자면은 리더고 보스입니다. 근데 군정참모가 목사예요. 근데 참 그 사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뭐 종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화합하는데 막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고 해갖고 참 군정부가 화기애애하고 사이가 좋았더랬습니다. 대신 아주 짓궂었어요. 그리고 꼭 회식을 할 때쯤 되면은 보신탕집에 가서 회식을 한대, 군정부에. 날 걸리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은 복국집으로 가자 해갖고 뭐 돌리기도 하면, 아이, 그럼 그러죠. 이러면서도 꼭 그렇게 아주 그 참 사람이 짓궂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한 번은 법당에 올라가고 대뜸 저보고 개종을 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종해라는 거. 뭐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만, 힘들어서 어떻게 불교하느냐요, 나보고. 불교가 뭐가 힘드냐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했더만, 불교는 뭐든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며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우리 불교는 강요의 종교가 아니고 설득의 종교. 잘 알고 계시네. 그게 힘내는 거예요. 원래 종교적인 주제들은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남에게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난이도를 가지는 건데, 그걸 일일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그 힘든 짓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대신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힘 안 듭니까? 거기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주제로 삼는 건 같잖아 했더만, 주제는 같지만 방법이 자기들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도저히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거나 막혔다 싶으면 그냥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믿어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대, 자기는. 그러니까 불교하지 말고 뭐다? 기독교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목사님이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른다고. 우리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우리도 쉽습니다. 이건 불교도 믿으라 하느냐고 그래요. 아니죠. 불교야 믿으라 이렇게 대뜸 던지지 않죠. 그럼 뭐라고 하느냐? 설득하는 데까지 해보고 설득이 안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러면 된다? 선사염지하라 그러면 된다.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불교 강의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응? 이때쯤 한마디 할 때가 됐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믿으라라고 하는 것과 생각해봐라고 하는 말은요, 격조가 다릅니다. 자신감이 달라요.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자신 없어함입니다. 근데 생각해봐라는 말은요, 생각해보면 내 말이 맞는 줄 알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하는 말이 생각해봐랍니다. 불교는 당연히 어느 쪽이다? 생각해. 그래서 이 불교 용어 안에 보게 되면요, 생각과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스크리트로 하게 되면은 뭐 위망사라는 말도 있고 체타나라는 말도 있고 쌍전야라는 말도 있고 수도 없습니다만 한자로만 하더라도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사자로 번역하는 생각이 불교 용어 속에 있는가 하면 생각 상자로 번역하는 생각이 불교 용어 속에 물론 존재하고 생각 염자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생각이 또한 존재함과 동시에 우리가 흔히 정사유할 때는 뭡니까? 글자가 다릅니다. 요 사자하고 요 사유는. 요거는 쌍칼파예요. 요거는 스머리띠예요. 요거는 쌍전야예요. 요거는 쌍체타나예요. 이거 뿐인 줄 압니까? 위망사라고 부르는 이른바 사색이라고 번역되는 생각도 있고 위차라라고 하는 사려라고 번역되는 생각도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인자의 수가 그 어느 종교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뭘 의미한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각 조심하기에 특화된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왜? 생각을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인격과 버릇을 확정짓게 되고 네 운명을 결정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기가 고충하는 바가 있고 고통하는 바가 있어서 왜 제 요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부처님의 답은 100이면 100. 네가 모종의 생각에서 미스가 있고 실수한 바가 있는 줄 모르겠다. 그것부터 먼저 캐치하자. 다 반드시 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료합니다. 생각을 조심하고 잘하면 행복해지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구제되는 거고, 교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에서 실패하고, 생각에 미스가 있고, 생각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힐 줄 모르는 거. 뭐, 불교는 딱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시작할 때 처음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뭐다? 생각 조심하는 법을 처음 들어야 되는 거야. 왜? 그게 말이 되니까. 그리고 그 말이 행동이 되니까. 그게 버릇이 되고 인격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가 된다?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나의 세세생생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먹먹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천번 만번 동의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생각을 조심하는 건지와 관련된 정보가 나한테 없는 거야. 뭐 생각이 무슨 잡히는 것도 아니고, 유형의 물건이어갖고 잡히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스려 볼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들으면서도 저 말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이고, 내 의식의 활동 내지는 정신현상이 다 생각이라는 말 속에 묶일 텐데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은 생각을 조심한다는 것이 무언가와 관련된 생산적인 진술을 이끌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걸 보고 생각을 조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건 생각 조심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생각을 조심하는 방법일까요? 끝없이 부처님께서 생각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불교의 시작은 뭐다? 생각 조심하기에서 시작. 생각을 조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조심하는 방법, 바로 인가법입니다. 인가법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생각을 조심한 거고, 인가법에 어긋나게 생각하면 생각에 미스가 벌어진 거다. 이게 공식입니다. 생각 조심하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인가법에. 이게 불교적 사유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제1명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교와 같은 종교의 제1명제는 뭐다? 여러분도 또 다 아실 겁니다. 거인욕 존철입니다. 유교예요, 유교. 유교에서는 요와 같은, 말하자면 뭘 내놓는다? 제1명제를 내놓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라. 유교는 딱 이 명제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와 같은 종교의 제1명제는 그러면 뭐냐? 기독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음이 아니라, 종교학적으로 제출된 각 종교의 제1명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제1명제도 있겠죠?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제1명제는 뭐다? 모든 것은 인가법에 지배받는다가 불교의 제1명제입니다. 불교는 어디서 시작한다? 실천론적인 관점에서는 생각 조심하기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교리적인 관점에서는 인가법의 이치에서 출발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그 인가법적인 사유를 생각 조심하기의 내용으로 삼는 것,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 첫 시간에 공유해야 될 정보로서 나는 자신 있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출발점이 이와 같이 인가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그 기결점도 결국에는 뭐다? 인가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인가법이 불교의 제1명제요. 생각을 조심한다는 것이 인가법적으로 사유한다는 말과
진배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인과법적인 사유로 모든 가르침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걸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삼독심. 당연히 그 마음이 공덕이 있는 마음이 되어야지 독한 마음이면 안 되겠죠. 뭘 보고 독이라고 그럽니까? 생명체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세 가지이니 그 세 가지 아주 표독스러운 마음을 뭐라고 부른다? 삼독심 이렇게 부른다. 그 삼독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삼독심의 내용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 불자들은 대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탐진치. 맞아요 안 맞아요? 응?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이야기 뭐 여러분들 참 많이들 해오셨고 귀에 그렇게 낯설지 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 탐진치 삼독심 그럴 때게 뭐가 탐심이고 뭐가 진심이고 뭐가 치심이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응? 탐은 뭡니까? 욕심내는 겁니다. 자, 모든 욕심이 그러면은 독심이고 잘못된 마음가짐일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 대중을 위하여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걸 우리가 나쁜 욕심 내지는 버려야 할 욕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탐욕, 욕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욕심을 우리가 독한 마음이라고 부르려면 아무 욕심이나 독한 마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욕심, 버려야 할 욕심을 독한 마음이라고 불렀을 거다. 이 정도 합리적인 분석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욕심 중에서도 가져도 되는 욕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부처님께서 삼독심을 조심하라고 하셨을 때는 뭐다? 버려야 할 욕심을 조심해라는 거고 분노하는 마음이 진심이건데 그 분노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뭐다? 버려야 할 분노를 조심해라는 말일 거고 어리석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취심도 어떻다? 버려야 할 어리석음을 말하자면 뭐다? 취심이라고 이야기했을 거다. 이야기를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까? 안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돼.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몰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알아야지 선이고 모르면 무조건 악이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어야 될 화도 있습니다. 모든 분노가 무조건 악이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선이다. 이건 아닐 거야. 인간은 본시 욕구의 덩어리인데 그 욕구가 모두 악이라고 우리 그렇게 단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욕구가 되었던 분노가 되었던 무지가 되었던 문제가 되는 버려야 할 욕심이 문제고 버려야 할 분노가 문제고 버려야 할 무지가 문제인 거지. 오히려 약이 되는 무지도 있고 오히려 일으켜야 될 분노도 있고 오히려 갖춰야 될 욕심도 있는 법이란 말이야. 난 그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건전하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버려야 할 욕심과 가져도 되는 욕심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일으켜도 되는 분노와 일으켜서는 안 될 분노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모르는 게 약이 되는 무지와 알면 오히려 병이 되는 무지는 무언가를 나눌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스탠다드가 있어야 될 거다. 그 스탠다드가 뭐냐? 인과법입니다, 여러분. 응?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만 인과법이라고 하는 열쇠를 장착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 자물쇠는 불교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생각 조심하기에서 시작한다면 인과법적인 사유에 임하지 않고